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던 이 청담동의 바 의혹, 대통령과 변호사 무더기 한 장관이 함께 동백아가씨를 불렀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그 첼리스트가 그 바에 가긴 했는데 그 술집에 밤 10시에 술집에서 나갔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논란이 됐었던 새벽 상황에 대한 진술이 허위다라는 반증이기도 한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 일행이 밤 10시에 자리 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의혹이 점점 허구에 가까워진다는 게 반증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김의겸 의원이 사실관계 파악 중이라고 하는데 언제쯤 파악하신 내용을 발표할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종합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파업.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에 보도하고 있는 뉴스입니다. 파업 함께 보시죠. 민노총 화물, 학교, 지하철, 철도 줄줄이 파업 24일, 25일, 30일 다음 달 2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화물연대, 학교 비정규직 연대에 이어서 서울교통공사, 철도노조 총파업이 예고됐습니다. 연말에 화물, 학교, 지하철, 철도까지 줄줄이 파업해서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우려됩니다. 물류 대란에, 급식 대란에, 돌봄 공백까지 우려됩니다. 적어도 학교 그리고 우리 아이들 돌봄에는 지장을 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는 관용 없이 조치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각각의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연이어 연말을 기점으로 파업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목숨. 한국일보가 쓰고 있는 기사인데 도대체 무슨 기사길래 목숨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을까요? 작년엔 이재명 대표의 대선 지지율이 1위라 말 못했다. 거짓이면 살아남겠네.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었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고지고대로 얘기 못했다. 무서웠다. 남욱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작년엔 살아남을지 두려웠다. 뭐 이런 겁니다. 목숨 달린 문제다라고 심경을 토로한 겁니다. 진술 바꾼 건 천화동인 1호 약정뿐. 거짓이면 고소할 텐데 왜 안 하냐라고 민주당을 향해서 강하게 되물었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이야기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만큼만 처벌받겠다. 형이 내 대신 징역 안 살아주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얘기일까요?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딜레마. 경향신문 오면 기사입니다. 노웅래 의원 딜레마에 빠진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 대응. 당에서 대응된 이 3억 돈다발이 부담된다. 외면하면 아니 당직자 정진상, 김용혜에 대해서도 당이 지도부가 전체가 나섰는데 중진 의원에서는 왜 안 나서냐라는 딜레마라는 겁니다. 딜레마. 찬반 이견 속 일각에선 당직자 기소된 선제적 당무정지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내부에서 속속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김용혜에 대해서 이 당원 80조 적용해서 논의하자, 직무정지 논의하자라는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헤더. 오늘 중앙일보가 6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헤딩 테스트를 끝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투혼 기적은 시작됐다. 이제 내일 밤 10시에 대한민국은 우루과이와 첫 경기에 나섭니다. 16강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경기이기도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주 실력 있는 동료들도 우루과이에 포진이 돼 있는 만큼 강팀입니다.
사진은 손흥민 선수가 헤딩 연습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안면 무상에서 빨리 쾌유가 돼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 대표팀의 첫 경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승리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그리고 비대위원 출신의 김연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좌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차세대 주자입니다. 청년 정치인이죠. 권지웅 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등 후보라서 두려웠다. 남욱 변호사의 폭로전의 이유입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죠. 주제 1등 후보라 두려웠다. 앞서 키워드 목숨이었습니다. 목숨 달린 일이다. 남욱 폭로전의 이유. 왜 그때는 입 닫고 있다 지금 말하냐. 민주당 일각에선 검찰이 회유한 거 아니냐, 조작한 거 아니냐 라고 하고 있지만 남욱 변호사는 강하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1등이라 무서웠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1년 전엔 이 대표가 지지율 1등 대선 후보였기 때문이다. 나 그쪽에 대선 자금까지 줬는데 그런 얘기 할 수 없었다. 내가 진술 번복한 건 이재명 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 딱 하나다. 남이 내 징역을 대신 살아줄 건 아니지 않냐. 잘못한 만큼만 처벌받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왜 진술을 하기 시작했느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추측 중, 이유 중 남욱 변호사 본인이 밝힌 겁니다. 1등 후보라 무서웠다. 나름 진솔해 보이고 합리적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영주 의원님. 네. 1등이라 무서웠다. 내가 대선 자금까지 됐는데 살아남았겠냐. 무서웠다. 나 죄 지은 만큼만 벌 받고 싶다. 내 징역 살아줄 거 아니지 않냐. 굉장히 좀 솔직한 얘기 같기도 하고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무서웠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그 대선 결과까지 보고 입장을 정리하자. 그 대선 이전에는 아마 어떤 여러 가지 뭐 자기네들까지 했던 일들이 만약 있었다면 네. 안고 가자. 이제 이런 어떤 모종의 합의들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아마 귀국하자마자 말하자면 투옥됐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런 심경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뭐가 무서웠다는 걸까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자기가 미리 이렇게 그 남욱 변호사 말에 의하면 네네. 자기가 스스로 돈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폭로했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맞느냐 그리고 독박을 쓰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이제 다 같이 풀려 나오기 시작하면서 재수 딜레마가 깨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유동규부터 입을 열기 시작했기 때문에 유독 하나 이제 김만배 씨가 나와서 네.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여전히 유동규 씨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 재판부는 옳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달라졌느냐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이 입장이 달라진 것을 강조하면서 다른 입장은 일관된다라는 것을 또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진술을 바꾼 건 1호 그분이 이재명 시장이다, 이재명 대표다라는 얘기밖에 없다. 네, 그런 부분이고 이제 각각 개별적인 변호인단이 결국 자기 그 말하자면 수임한 사람들을 죄를 틀게 하는 그런 어떤 머리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들 간의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봐야 돼요. 그게 바로 내가 잘못한 것만큼만 벌 받고 싶다. 내 징역 살아줄 거냐의 의미가 그거다. 정혁진 변호사님, 변호사시잖아요. 네네. 뭐가 두려웠을까요? 해코지? 내가 이재명 당시 1등 후보에게 나쁜 말 했다가 나중에 대통령 되면 받을 해코지가 무서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내가 얘기해서 이재명 후보가 나 때문에 낙선할 수 있다라는 그게 무서웠다는 겁니까? 뭐가 두려웠다는 걸까요? 남욱 변호사는 1년 전. 사람이요. 나쁜 짓 하면요. 두려워요. 그 자체로. 그 양심 있는 사람들 얘기죠, 그건. 뭐 양심이 있건 없건 간에 예컨대 제가 물건을 훔쳤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게 들킬 것 같지 않아도 두려워요. 그거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남욱 변호사가 그때 두려웠다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대장동 그 엄청난 일을 한 순간부터 예. 그러면서 이제 남욱 변호사 1,000억 벌었거든요. 네. 1억 넣고 1,000억 벌었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1억 넣었는데 1,000억이 나한테 떨어졌어. 그 자체가 두려운 거였는데 그런데 혹시나 하면서 그 와중에 뭐 빌딩도 짓고 뭐 이렇게 뭐 미국도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혹시 들통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사실은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아주 사소한 네. 지방지 어떤 그 기사를 통해 가지고 대장동이 오픈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귀국하게 됐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두려운 거였다라고 저는 그 생각을 자체가 하고요. 그렇다. 혹시 뭐 그때 당시 좀 상황을 보면서 안타깝게 뭐 김문기 씨도 있고 본인이 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 두려움이었을까요? 김문기 씨나 이제 그런 분들 돌아가시기 전이었어요. 예. 그 한국에 왔을 때는. 그런데 다른 걸 떠나가지고 이해관계적인 측면에서만 봤으면 남욱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어야 했어요. 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면은 모든 것들을 가능한 최대한 묻을 수 있었고 자기의 죄가 최소화될 수 있었고 자기가 번 돈이 1,000억일지 2,000억일지 모르겠지만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날 수가 있었고 네.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과 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묻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그 트리거 역할, 그러니까 방아쇠 역할을 한 게 누구냐? 제가 봤을 때 유동규거든요. 유동규 본부장. 내부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씩 터지기 시작하는데 남욱이 제가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남 변호사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런 어마어마한 일을 계획하고 해냈잖아요. 네. 어쨌든 메이드를 갖다 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유동규가 불기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그 흔적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건 덮을 수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아직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느 정도 이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을 지키면서 빨리 형량을 최소화하려면은 예.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다. 네. 그것이 내 이해관계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죄를 지으면 사람은 두렵기 마련이다. 죄책감이란 게 있단 말이죠. 죄책감, 어떤 근원적인, 어떤 원천적인 두려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김영주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쁜 말을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나에게 올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뭐 불이익들 이런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고 두려웠다. 여러분은 뭐가 두려웠을 거다라고 남욱 변호사는 얘기했다고 보십니까? 이 두려움의 종류는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었을까요?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각자 지은 만큼만 벌 받자. 사실 이 말은 유동규 전 본부장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벌 받을 건 다른 분들이 벌 받자. 들어보시죠. 성실하게 모든 것 있잖아요. 그간에 어떤 이제 감춰주려 했던 거 말고 그냥 모든 거 다 털어놓고 그냥 제가 믿는 그대로 나도 벌을 받을 거예요. 내가 벌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있으면은 나는 그냥 가감 없이 벌 받을 거고 다른 분들이 벌 받을 것들은 다른 분들이 벌 받아야 될 거고 증거를 다 지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흔적 같은 거는 다 지워지는 게 아니니까. 예전에 김연아 의원님 학창 시절에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저희가 이제 장난꾸러기 드렸으니까 친구들이 많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선생님이 그런 선생님이 꼭 있어요. 너네 몇 대 맞을래? 요즘은 이제 때리면 안 됩니다.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많이 맞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눈치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세 대요. 뒤에 있는 애들은 이제 거기서 저 2대 뭐 이렇게.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몇 대 맞을래? 잘못한 것만 각자 하자. 근데 저는 저 얘기가 왜 나왔을까라고 예. 보면 첫 번째는 다 이건 누구 하나가 주도한 범죄가 아니라 공범이다. 여러 사람들이 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사실은 그걸로 이제 뭐 이익으로 따지자면 이익도 나눠야 되고 결국은 책임은 이것을 처벌받게 되면 그것도 역시 나눠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건 여러 사람이 연루된 공범의 범죄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남욱 씨나 유동규 씨나 이러다간 내가 독박을 쓰겠구나라고 하는 공통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독박.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이제 우리 왜 앞에 사람이 몇 대를 얘기하느냐의 그 기준에 따라서 뒷사람의 기준이 달라지죠. 달라지죠. 적게 맞을 수도 있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앞에보다는 더 한 대 더 맞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측은지심이 들지만 그러니까요. 앞에가 3대 맞겠다고 했는데 저 2대요 그러면 에이 너는 뭐라고 2대야 그러면서 한 대 더 때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결국은 처음에 폭로를 시작한 사람의 발언과 수위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지은 죄만큼만 벌을 받겠다. 이 얘기는 지금 나에게 부여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의 칼날이라든가 여론의 민심의 정도가 내가 지은 네. 것보다 더 많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사실은 나와 이런 것들은 다 저 사람이 같이 공범이다라는 것을 저는 은연중에 계속 두 사람 다 얘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결국 남욱 변호사의 진술에는 상당 부분 김만배 씨로부터 들은 얘기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마지막에 조합은 김만배 씨로 지금 몰려지고 있는 모든 정황들에 대해서 김만배 씨가 어떻게 항변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수사라든가 이들의 공범 정도 또 윗선까지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학창 시절 추억이 갑자기 생각나서 꼭 그 제일 처음에 한대요. 이런 친구는 선생님한테 더 혼났어요. 뭐 한대 이러면서.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 남욱 변호사의 진술,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은 검찰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거짓이다라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남욱 변호사가 이렇게 재반박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남욱의 법정 증언은 황당무계한 시나리오다. 그러자 남욱 변호사가 13년 동안 일들을 모두 지어냈다면 내가 소설가로 등단하지 않았겠냐. 목숨이 달린 문제다. 거짓말로 확인되면 살아남겠나. 나는 목숨이 달린 문제다. 거짓말 못한다는 거죠. 내 증언이 아니라면 고소하라. 위증죄로 고소하라. 왜 그렇게 안 할까? 왜 못할까? 라며 굉장히 좀 자신감 있게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권지웅 비대위원님, 지금 남욱 변호사가 내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민주당이 나를 위증죄로 고소하라 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남욱 변호사의 진술 자체를 모두 다 거짓이다, 시나리오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전 좀 무리스러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오. 민주당 구성원이지만 왜 자, 그러냐면 권지웅의 돌직구. 네, 김용 부원장과 정신상 실장에게 지금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혐의가 좀 짙어지고 있다는 건 민주당에서도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까? 뭐 장성 지지자들로부터. 물론 이제 좀 비판을 받기도 하겠지만 예. 제 생각은 최소한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남욱 변호사가 말하는 것이 온전히 진실일 거냐고는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대선을 앞두고 그런 판단으로 진술을 조정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대선이 끝났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욱 변호사의 진술은 방금 전에 김연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전해 들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김용 부원장에게 혹은 아니면 정진상 실장에게 돈을 주었던 사람이 진술을 바꿔서 내가 돈을 준 게 맞다, 어디에서 이렇게 줬다라고 하면 이건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만 지금 단계에서 김만배 씨에게 전해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솔직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의 혐의가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되는 건 너무 나갔다 싶어요. 왜냐하면 마치 돈을 받은 것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어서 전 그것은 무리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재판 과정을 보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의혹이고 혐의이고 이 검찰이 물증을 확보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아마 재판 과정에서 물증이 제시될 것 같습니다. 최종 확정은 재판부의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도 거듭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황당무계한 진술이다라고 했는데 권지웅 전 비대위원은 민주당이 그렇게 입장을 내면 안 된다라는 또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 정진상 실장의 혐의가 짙어지고 있다. 이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라는 또 권지웅 전 비대위원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받던 당일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통화 안 했다라고 거짓말했다가 나중에 드러나자 시인을 하기도 했는데 김용 부원장의 수상한 전화가 10통 있었다. 누구랑 어떤 내용을 통화한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관련 보도 내용 함께 보시죠.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용 부원장이 지난해 9월 29일 휴대전화 던진 날 10차례 96분간 유동규 본부장의 측근 강모 씨와 통화를 했다. 10월 1일 유동규 전 본부장 긴급 체포 날 3차례 43분간 통화를 했다. 강모 씨가 누구냐? 성남 도계공 시절 유동규 본부장과 2년. 대장동 의혹 수사 당시 오피스텔을 대신 계약한.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가짜집이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압수수색 직전에 미리 안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의혹이죠. 휴대전화 행방 추궁하자 유동규 본부장이 강 씨에게 맡겼다라고 답변했던 그 강 씨와 김용 부원장이 10차례 넘게 통화를 했다. 한국일보는 수상하다. 검찰은 강 씨와 직접적 인연 없는 김용. 그렇죠. 두 사람은 모르는 사이일 텐데 알아도 좀 한 달이 건너가는 사이일 텐데 유동규 본부장 강제 수사받던 날 집중적 통화가 이루어진 걸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가능성이 판단된다. 앞서서 정진상 실장 구속영장에 유동규 본부장에게 침낭 들고 태백산맥 가서 숨어 지내라. 쓰레기 먹고 입원하라. 이건 좀 해도 너무해요. 어떻게 쓰레기를 먹으라고 사람한테. 자, 이런 내용도 기재돼 있었습니다. 수상한 10차례 전화. 검찰은 증거인멸 교사가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다라는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보도에 보면 정진상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본부장에게 너 선에서 독박 쓰는 걸로 정리하고 있을게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와요. 김영주 의원님. 네. 아마 이야기를 좀 연결하면 우선 당신이 당신 스스로의 그 범죄로 인정하고 또 입원을 하고 또 숨어 지내면서 견디면 그 기간 동안에 아마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으로 변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니를 구해줄 수 있다. 이런 식의 회유를 했을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하나의 어떤 시나리오입니다만은 이제 그런 면에서 혹은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그 당시는 유동규 씨도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일정 정도. 예. 그렇지만 나중에 실제적으로 입원을 하러 갔을 때 입원이 안 되고 실제로 구속이 됐잖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보면서 혹은 그 뒤에 본인을 생각하는 또 이재명 지사도 국감 시절에 예. 그 사실을 잘 아는 배경이 아마 저런 배경 속에서 그날 어떻게 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을 대목이군요. 겁니다. 우리는 동규야, 우리는 모른 척하고 형들은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게 검찰이 보고 있는 정진상 실장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다. 이 대목이군요. 그러니까 참고 견디라. 그런데 그 뒤에 가장 섭섭하게 한 것은 나의 측근이 아니다. 네. 라고 하는. 예. 또 이제 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의 입장들이 본인의 마음을 변하게 하는 계기가 됐지 않았겠느냐. 김문기 씨에 대한 태도, 또 김용, 또 유동규, 정진상, 또 강모 씨가 사실은 매우 가깝게 지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으로 나는 측근이 아니고 저 사람은 측근이지, 유동규 씨는 아마 그런 데 대한 불만을 강하게 가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 2008년 당시에 그 동네에서 니나 내나 하는 사이 정도로 유동규 입장에서는 보였을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내가 과연 이들에게 보호받고 있냐,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심 발언을 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정진상 실장 구속영장에 따르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개인 비리를 몰아갈 것이다 라고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경기도 국감 때 이재명 당시 지사가 유동규의 개인 비리로 이야기합니다. 사진상 우동규, 제가 정말 가까이 하는 참모는 동규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만에 하나 혹시나 대통령이 되시면 측근도 아니고 뇌물을 받아서 이 사람 거의 무기징역까지 갈 것 같은데 사면은 안 하시겠죠? 그 말이 안 되는 말씀이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 국배사범을 사면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정진상 씨가 저는 사실 측근의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인물이었다면 사장을 시켰을 거다. 근데 8년 동안 사장 안 했거든요. 안 시켜준 것이고 사표 던지고 나가버린 다음에 이번에 대선 경선에도 전혀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개인 비리를 몰아갈 것이다 라는 구속영장의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검찰은 이재명 대표 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어제 여러 보도에 의하면 대장동 의혹 지방자치 권력과 민간업자들 간의 유착범죄다. 정진상 실장,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 따른 권한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봐. 이재명 대표 관련성 조사는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공식화를 했습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연내에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혐의가 있죠.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혐의인데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 김문기 씨,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수차례 얘기했던 것이 거짓이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문기 씨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8천 쪽의 증거를 제출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진행 중인데 검찰이 기소했죠. 이 대표 발언 나온 경위와 당시 상황 등 설명하는 기사를 포함한 8천 쪽에 달하는 증거 기록을 제출했다. 단순히 아냐 모르냐의 문제를 넘어 김문기와의 관련성을 부인함으로써 대장동 의혹을 벗어나고자 한 것이다라는 검찰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증거가 8천 쪽이면 네. 상대 변호사는 그거 언제 읽어요? 그 뭐 8천 쪽이라고 해도요. 그게 이게 다 이렇게 뭐 소설책이나 논문처럼 예. 빽빽한 게 아니고 뭐 사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쓱쓱 넘기는 것도 있을 수 8천 쪽이면 증거 기록이 많은 편입니까? 많은 편이죠. 많은 편이죠. 네네. 그럼 몇 건인데, 근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기 씨 생각하면 사실 마음이 좀 아파요. 왜냐하면 제가 뭐 이런저런 회사에서도 변호사지만 뭐 회사에서도 뭐 직장 생활 해보고 뭐 공사에서도 해보고 공무원도 해보고 그랬는데.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있냐면 자기 일 되게 열심히 하다가 윗사람이 이렇게 딱 불러가지고 네. 칭찬해주고 뭐 금일봉 같은 거 주고 그러면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그 뭐 동영상도 이제 딸한테 보낸 그 동영상도 있었지만 김문기 씨 딱 보면은 아 옛날에 저런 분들이 있었지 싶었는데 제 생각에는 김문기 씨한테 2015년 1월은 아주 어마어마한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열흘 동안의 여행을 갔잖아요. 호주하고 뉴질랜드. 저는 호주, 예. 뉴질랜드 가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10박 11일인가 9박 11일인가 아주 장기간 동안에 어쨌든 출장이지만 뭐 그 나라 이제 국외 출장을 갔단 말이에요. 누구랑 갔느냐? 시장님이랑 갔어요. 근데 시장님이랑 간 것만 해도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을 텐데 골프를 같이 쳤단 말이에요. 골프를 쳤다라고 하면은 3명 중에 발탁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골프 4명이 치니까 그 중에 3명 중에 하나로 내가 발탁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그 동영상 찍어가지고 아 뭐 얼굴도 탔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뻐하는 딸한테 그걸 갖다가 보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한 것이다라는 그런 예.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저는 그 궁금하다고 생각한 게 왜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을까? 상식적으로 모를 리가 없는데 김문기는 김문기가 아니에요. 김문기는 그 당시 작년 12월 달에 김문기는 뭐였냐면 대장동 그 자체였어요. 김문기 씨가 그때 2015년도 2월부터 이제 대장동 시작됐는데 그때 성남 도계공의 개발 1처장이었거든요. 그 대장동 실무를 총괄한 사람이었고요. 그 성남의 뜰을 갖다가 그 선정할 때 심사위원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었는데 1차, 2차 심사위원 다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라고 한 사람을 안다라고 한 순간 김문기 안다면서 어떻게 대장동을 모를 수가 있어. 그게 선거에 영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차단한 것이고 그 와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일들이 벌어진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법원에다가 검찰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탄력받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대장동 사업 위한 성남 도계공 설립을 주도하고 화천대유로부터 40억 대가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자, 남욱 변호사, 최 전 의장 뇌물수수 사건 잘 봐달라. 김만배 씨가 김순환 전 검찰총장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김순환 전 총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 원 건네받기로 한 50억 클럽 의혹 인물입니다. 권지웅 비대위원님, 네. 이 50억, 뭐 곽상도 의원의 아들, 여러 가지 네. 이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순환 전 총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남욱 변호사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대장동 사건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사람들만이 핵심이 아니라
원래 본질적으로 핵심이 되었던 건 50억 클럽이었죠. 게다가 그것은 돈이 어떻게 오갔는가까지도 확인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따르면 6명이 등장해요. 근데 그중에서 지금 곽상도 의원 정도만 기소된 상태고 나머지는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모두 낱낱이 알려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아 있지만 김용과 정진상 실장의 수사는 아주 낱낱이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편파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의심을 하게 되는 지점도 있고, 그리고 방금 변호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그러니까 김문기 전 그분을 안다 모른다로 지금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상 지금 제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현 정부가 그 전에 있었던 경쟁했던 대상을 되게 공격하는 거 아니냐는 인상을 되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여튼 이제 이 뇌물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기 위해서는 50억 클럽과 관련돼서는 분명히 수사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의 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봉이 7천만 원이었는데 11억 원을 회사로부터 대여받았어요.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고 특별 분양으로 7억에서 8억 정도 이익이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다뤄야 검찰도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잘 수사하고 있구나라고 국민들이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정치권으로 가서 이어집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당내의 이야기와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 대표의 민생 행복, 속내는 무엇일까? 조금 박해가 다시 완전체가 됐다라는 분석도, 흥미로운 분석도 나옵니다. 이 대표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더 확대해도 모자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비정하게 칼질하고 빚내서 집을 사라라고 하는 정책에 올인하는 정부 여당 반성하셔야 합니다. 김용 부원장은 당헌 80조 적용해서 절차 왜 진행 안 하시는지 이런 비판 목소리도 있던데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측근 구속 수사 관련해서 유감표명이라도 해야 되는지 얘기 좀 있는데. 자, 여기까지만 하시죠. 예, 여기까지만 하시죠. 수고했어요. 네. 자, 이재명 당대표가 민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본인의 측근들에게 당직을 주고 그 당직을 준 측근들이 지금 구속이 되고 있는데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어서 당 내에서부터,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이게 뭐냐, 당헌 80조가 있는데 논의도 안 하고 이게 뭐냐라는 비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자들의 질문에도 침묵했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 급한 게 뭐 영화 대사처럼 중요한 게 뭔데라고 묻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그 민생 관련 발언도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만든 세금 폭탄 때문에 지금 빚내서 세금 내게 생겼는데 대출도 안 돼서 국민들이 어제 종부세 고지서 보고 지금 깜짝 놀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앞뒤가 맞지가 않고요. 두 번째로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만 어떤 방탄조끼를 입은 게 아니라 자기 측근들, 지금 구속된 측근들도 전부 다 민주당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의 대변인, 최고위원들이 정진상,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일종의 대변인 역할을 하느냐고 얼마나 열이라고 바쁩니까? 네. 아니 최고위원이 뭐 하는 직책이죠? 대변인이 뭐 하는 거죠? 저는 지난번에 정진상 실장 구속영장 발부될 때 아니 민주당 당대변인이 그 검찰청까지 가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그뿐만이 아니라 증인 출석이 예정되어 있는 전 폭력전과가 있는 비서관을 또 국장급에 임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급은 정무실장하고 좀 다르게요. 일종의 각 정당에서 공채를 통해서 채용하는 직책입니다. 요즘 집권 여당, 한때 집권 여당이었죠. 민주당 정도의 정당의 국장급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굉장한 캐리어와 또 경험이 필요한데요. 예. 폭력 전과 있는 사람을 그런 국장급에다가 딱 임명했는데 도대체 민주당 당직자들, 민주당 의원들 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책임하다. 무책임하죠. 자,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김혜영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용퇴론을 이번에 또 언급했습니다. 용퇴하라. 지난 10월에 이재명 대표님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달라라고 얘기했다가 강성 지지자들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김혜영 전 최고가 민주당 손실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 필요할 때 솥이 뒤집어졌으면 막힌 거 비워내고 새롭게 채워야 한다 라고 또 한 번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박용진 의원, 조응천 의원, 금태섭 전 의원 3인방이 이 문제를 비판한 바 있죠. 정면으로 이야기 들어보시죠. 당원 80조를 통해서 이분들의 좀 문제가 위험이 당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분리 대응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최측근 2명이 연이어 구속된 데 대해서 최소한 무리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뭐 이런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 검찰에서 아무 근거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공소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에 그런 식으로 기재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자기보다는 당과 또 그 민주당 전체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가 그 생각과 판단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조금밖에 의원들이 공교롭게 이제 다 도직과 출연을 많이 하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하는 말이 상식적인 말들이거든요. 누가 조금밖에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원칙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침묵해서 안 된다. 최소한 유감 표시는 하라. 조응천 의원. 네. 당원 80조가 있고 검찰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왜 논의조차 안 하느냐. 박용진 의원. 솥 뒤집어졌다. 김혜영 의원. 네. 그다음에 당에게 도움되는 생각을 해야 판단을 해야 한다. 금태섭 전 의원. 다 맞는 말이거든요. 네. 왜 아무도 이에 대해서 대응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초창기에 말하면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당대표 인선과 관련해서 당직 인선과 관련해서도 좀 뒷말이 많았어요. 하나하나를 많이 챙긴다. 지나치게 작은 직위까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챙긴 이유가 자기 재판에 증인 채택하기 위해서 그랬냐 이런 반문을 가능하게 하는 결과론적으로 그런 일을 가고 있고 흠결이 있는 인물, 뭐 조폭과 연계된 인물이 갑자기 들어온다든지 혹은 그야말로 당직자 수준을 사선의원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 또 코멘트하지 않아야 될 정도의 얘기조차도 즉 개인 변호사가 해야 될 얘기를 당해서 한다. 네. 이런 비판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아마 이재명 대표는 속이 탈 겁니다. 이제는 측근들에 대놓고 비판하는 구조까지 갔으면 거의 칼끝이 당내에서도 나를 포위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 많은 대선 후보가 대선 패배 이후에 외국으로 간 이유 나도 그랬어야 했나 이런 생각까지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드는 시점에 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원 80조, 이 대표의 유감 표명, 솥 뒤집어졌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들으셨던 것처럼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자진 사퇴하는 게 낫지 않냐. 모두가 민주당의 구성원 모두가 이재명 대표의 입을 보고 있는 동안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김용 부원장은 지금 결국은 기소까지 됐습니다. 네네. 구속 기소. 네네. 그러면 당원 80조가 적용돼서 이 기소 당직 정지 이 부분 규정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지도부에서 판단해야 될 예. 문제겠지만은 본인이 그냥 자진 사퇴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 이재명 시장실이라고 하면 예. 거기 비서들이 제가 알기만 해도 한 7, 8명 정도 됩니다. 그럼 그 지분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 네. 이게 결국 이재명 당대표로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얘기죠, 사실. 저는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로서의 본인의 그 임무에 충실한 게 필요하다. 그러자 당내에서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낙연, 김경수 이름이 나옵니다. 소위 이재명 대안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근들 미국행과 조기 귀국한 측 나오며 구원투수설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 가석방이 이번에 확실시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 속에서 친문계 구심점 부상 가능성 모두 다 이재명 대표 대안론입니다. 당 대표직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지 않겠냐라는
당내 일각의 이야기들이 이낙연, 김경수에 대한 언급을 많이 되게 하는 것 같아요. 지난 대선 토론회 중 이낙연 당시 후보가 이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장동 이슈, 민주당에는 선거의 호재다. 굉장히 복합적인 비리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성남시장 하실 때 생긴 일이다. 이것 또한 짐이 되겠죠. 그 점에서 최소한 호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공공개발을 꼭 해야 되는구나. 이재명이 열심히 했구나. 민주당이 괜찮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이재명 당시 후보, 지금 대표의 예상과는 달리 민주당에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낙연 대표의 말이 맞았는데 권지웅 비대위원님, 80조가 있는데 왜 논의를 안 하는지, 이재명 대표는 왜 계속 침묵하는지, 아직도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 대장동 수사가 호재라고 생각하는지 여러 가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범죄 혐의와 관련된 일련의 진술들만 보면 당연히 이것은 좀 혐의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더 수사해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도 그전에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적은 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진상 실장도 이번에 구속되기 이전에도 다 검찰의 수사 요청에 다 직접 가서 맞습니다. 이야기를 했고, 김용 부원장의 경우는 갑자기 이제 체포됐기 때문에 더 자발적으로 이제 응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일관되게 범죄 혐의가 있다면 거기에 성실히 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류가 바뀌었던 건 되려 김용 부원장을 그 압수수색할 때 중앙당 당사를 들어와서 자료를 들고 나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되려 이게 이제 정당의 전체 문제인 것처럼 좀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 견지하고 있는 입장은 수사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짚고 이야기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께서 고민해야 될 것은 물론 이제 검찰이 편파적으로 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당 당사를 되게 무리스럽게 수사한다거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나 아니면 대장동의 50억 클럽에 수사하는 것에 비해서는 확실히 지금 김용과 정진상 실장의 수사는 피의 사실 공표도 너무 많고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써서 하고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어쨌건 윤석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이 조건 내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또 별도로 고민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해요. 그 면에서 지금 조금박해라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포함해서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지금은 그것을 결단 내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수사와 관련된 의혹이 거의 대부분 핵심적인 것은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에 의하고 있어요. 근데 유동규 본부장은 본인이 뇌물수수자였다가 정치자금 전달자가 되면서 형사처벌면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만으로 민주당이 그것을 어떤 행위를 하기는 전 좀 무리스럽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언들이나 아니면 구체적 사실이 나올 때 저는 민주당이 무언가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박범계 의원 전 법무부 장관이었죠. 이 수사의 배후에 한동훈 장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배후설을 제기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박범계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정진상 지금 실장 수사 배후에 장관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을 한 게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배운가요? 국민들께 돌아가야 할 조단위 개발 이익을 뒷돈 받으면서 가로챈 범죄를 수사하는 데서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입니다. 저는 지금 그 임무를 다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전임 장관은 그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박 의원이 한 얘기 중에 정진상 실장 구속영장 발부된 영장 사유 보면 범죄 소명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거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한 게 있는데요. 그건 의도적인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당연히 범죄 소명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거는 형사소송법 70조를 보시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법적인 얘기까지 나와서 정혁진 변호사께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박범계 의원은 그 정진상 실장 영장,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라는 언급이 없었다라는 네네. 걸 봐서 아니 이건 혐의가 소명 안 된 건데 라고 한 장관을 비판했단 말이에요. 검찰 수사를. 네네. 그러니까 한 장관이 전임 법무부 장관은
본인의 임무도 안 하면서 법을 모르거나 아까 뭐라고 했죠? 뭐 속이거나 뭐 이랬습니까? 이거 어떤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박범계 의원은 참 이 말이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 말보다 더 적합한 말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예. 박범계 의원은 법무부 장관도 하셨지만은 처음에 법조인으로서의 출발은 판사를 하셨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판사를 하셨던 분이 판사 출신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형사소송법 70조에 보면요.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없으면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뭐 증거인멸이고 뭐고 볼 것도 없이 영장이 발부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구속영장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인터넷에 이렇게 조각조각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일반 언론에 나와 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게 잘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그다음에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그 법만 알고 있었어도 저렇게 함부로 증거가 없이 명백한 증거가 없이 추측으로 현직 법무부 장관을 공격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의심을 갖다 받게 되냐면 박범계 의원님이 법무부 장관 하실 때에는 일반 그 형사 사건들에 대해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어떻게 뭐 지시하고 관여를 한 건가?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갖다 했으니까 이 사람도 내 후임자도 그렇게 하겠거니라고 추측을 하는 건가? 오히려 그런 의심을 갖다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로 주고 되로 주고 말로 받았다는 되로 이야기가 주고 말로 받았다. 거기에다가 이제 법 규정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일을 갖다가 말씀을 갖다가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왜냐하면 두 분 다 법조인이고 한 분은 판사 출신, 한 분은 검사 출신이고 박범계 의원은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지금 현 법무부 장관 사이에 논쟁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네. 그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으며라는 말이 안 써 있어도 범죄 혐의가 소명 안 되면 구속영장 자체가 발부가 안 되는 거다? 네네, 당연하죠.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그 다음에 주거,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가 있으면 되고로 돼 있구나. 네, 요게 그 두 가지가 엔드로 되어 있어야지 발부가 되는 거죠. 그 박범계 의원이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판사 출신 법무부 장관인데 모를 리가 없는데 이렇게 발언한 거는 뭐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다라고 보면 결론은 한 가지죠. 악의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이 개인 견해라는 말씀.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70조. 네네. 정말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있을 때에만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그래서 사실은요.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구속영장에 아예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라고 하는 게 부동문자로 찍혀 있다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차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제 뭐 사건 중에 구속영장 한번 보고 올 걸. 왜냐하면 변호사들이 뭐 이렇게 범죄 사실 이거는 보지도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극히 당연하게 이제 인정이 되는 거로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증거인멸에 그 관해 가지고 어떻게 뭐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 없나 제가 어쨌든 한번 그 돌아가 가지고 제가 맡고 있는 사건 중에 구속된 사건 중에 구속영장에 한동훈 장관 이야기한 것처럼 그게 부동문자로 찍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번 물어봤는데 3번 다 자동 발부다. 범죄 혐의 소명은 자동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시죠. 첼리스트, 그 첼리스트.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입니다. 김의겸 의원이 지난달에 제기한 의혹 다시 들어볼 텐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첼리스트의 녹취록 중에 대통령이 동백아가씨를 부르면서 놀았다라고 말했던 시간, 과연 이 첼리스트는 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주목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 자리에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었던 그분의 녹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청담동에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와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아니 경호원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경호원들 다 있었지. 그 옆에 들어오십니다가 이러는 거야. 근데 그때가 1시야. 3시간을 놀래갔어. 동백아가씨 그거 하는데 자기들 연주해달래.
저기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3시 넘어서? 이런 정도를 듣고서 그냥 지르는 거예요? 정말 자괴감을 느끼네요. 이 녹취 주장대로라면 적어도 새벽 3시까지는 그 자리에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과 김앤장 변호사들이 있었어야 합니다. 적어도 새벽 3시까지는 동백아가씨 반주가 어디선가 나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 보도에 보면 그 청담동 술자리에 첼리스트 일행이 있었는데 오긴 왔는데 밤 10시에 자리를 떴다는 겁니다. 새벽 1시에 VIP 들어오십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다는데 밤 10시쯤 첼리스트 일행은 해당 수쯤 나오면 새벽 1시에 누가 오는지 알 수가 없죠.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김의겸 의원이 의혹 제기한 지난 7월 19일 첼리스트 이세창 전 자유연맹 총재, 청담, 주전, 밴드, 팀장 등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오늘 이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일 오후 10시쯤 첼리스트 일행은 해당 술집을 10시쯤 빠져나온 걸로 경찰은 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술집 주인, 밴드 팀장은 이 첼리스트 일행이 자정 전에 가게 떠났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은 본 적이 없다라고 경찰에 참고인 조사 중에 진술을 했다라는 보도가 국민일보에 나옵니다. 그래서 경찰은 청담도 술자리 의혹은 허위 주장이다. 첼리스트는 조사를 거부한 채 잠적했다라는 보도도 국민일보는 하고 있습니다. 첼리스트 일행이 그 술자리, 그 청담도 술집엔 있었는데 10시에 나갔다. 그럼 나머지는 다 창작해서 지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이 보도대로라면 있습니다. 김현아 의원님, 새벽 1시에 있지도 않았는데 VIP 입장하십니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들었고 새벽 3시에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동백아가씨를 불렀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 얘기대로라면 이게 다 사실인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소설이다, 황당한 시나리오다라는 단어를 이런 때 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정진상 실장에 대한 일종의 뭐 구속 사유 이런 것들을 지금 황당한 시나리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황당한 시나리오는 이거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지금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에 경찰이 막 조사하고 휴대폰 위치 추적하고 지금 엄청난 국력을 쏟아내고 있는 게 아닙니까? 네네.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첼리스트 그 일행이 청담동 근처에서 당일날 한 10시까지는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거는 하나의 팩트일 겁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거짓말이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자기가 만났다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고 그 거짓말을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에 원래 거짓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 아주 작은 거짓말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자기와 헤어진 남친하고의 관계에서 뭔가 자기가 어떤 뭐 위세를 부리거나 뭔가를 얘기하고 싶었던 작은 거짓말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거짓말을 덮으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이 지금 눈덩어리가 됐다. 거짓말에 거짓말에 거짓말이라는 노래 제목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적 씨가 불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결국 이 눈덩이는 봤더니 아주 사소한 개인의 사적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된 정말 가짜 뉴스였다. 근데 그 가짜 뉴스의 폭로자가 다름 아닌 전 집권 여당이었고 지금은 제1야당의 대변인이었다. 참 이거야말로 참담합니다. 예, 물론 이제 김의겸 의원은 내가 언제 그 사실이라고 했냐, 의혹이 있고 증거가 있어서 물어봤다. 내가 왜 사과하냐라는 입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보도대로라면 김영주 의원님 참 신기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자 생활 뭐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았습니다만 14년 가까이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정치권도 취재를 많이 해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류의 의혹이 공당의 국회의원이 이런 류의 의혹을 들고 나와서 수차례 확신에 찬 어조로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는 전 보지 못했고 이런 류의 의혹을 최고위원 두 분이 그리고 당의 대변인이 재차 3차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류의 모습은 저는 그동안 못 봤는데, 여야를 떠나서 뭐 저보다 더 정치권에 오래 계셨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이런 일이 제보가 들어오면 실제로 그 제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첼리스트는 어떤 사람인가,
또 그리고 제보자와 첼리스트 관계는 어떤가 혹은 실제로 그 술자리가 있었다 하는 곳에 진짜 술자리가 있을 만한 그러니까 그 집 말이죠. 술집이 있을 만한 곳인가. 이 세 가지만 체크를 해봐도 또 하나는 뭐 법무부 장관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었다고 하니까 법무부 장관 뭐라자면 차량 그 주행 기록만 제출받아도 팩트 체크가 됩니다. 장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별로 술자리 노래 안 좋아한다는 것도 다 알고 이거 조금만 조사를 해봐도 이것이 굉장히 그 개연성이 떨어지는 제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왜냐면 이게 세비로 저희가 국회의원 한 명당 의원실에 보좌관과 비서진을 몇 명을 우리가 제공합니까? 그렇습니다. 몇 명 채용할 수 있습니까? 한 방에? 9명 할 수 있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보좌관이 제일 많은 국가입니다. 9명 중에 한 명만 이 의혹 맞는지 한번 조사 좀 해주십시오. 해도 될 일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결과적으로 뭐 최근에 이르서 더 탐사든 민들레든 실제로 제보자와 유사한 어떤 언론기관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이미지에 상당한 훼손을 주고 있고. 이게 더 탐사라는 매체와 협업했다. 김우겸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보면 그 더 탐사라는 곳이 얼마나 신뢰성 있는 언론기관인가부터 해가지고 저라면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말을 해서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자들도 찌라시 단계가 있고 기사화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제보를 1차 받았을 때 한번 탐색해보는 체크하는 단계에서 더 이상 진척을 안 할 수 있는 건이 됐다라고 보고 더군다나 한동훈이 누굽니까? 바로 대치기 하는 인물 아닙니까? 그럴수록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빼도 박도 못할 때 공격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어설프게 공격해서 그야말로 아까 정 변호사 말대로 데려주고 말로 받은 그런 결과가 되고. 일각에서는 내가 언제 이 의혹이 사실이라고 했냐? 의혹이 있고 증거가 있으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이제 시간 낭비죠. 그 중요한 시간에 자기 개인이 확실하게 체크 안 된 것을 장관한테 물어보는 거. 시간 낭비다. 그거는 외국식으로 해야지. 둘이 만나서 물어보면 되는데 공식적인 카메라 마이크 앞에서 물어볼 만한 일은 아니다. 그것도 재차 3차. 그럼요. 의혹을 제기한 건 시간 낭비다. 시간이 아깝다. 시간이 아깝죠. 권지웅 비대위원님. 저는 이제 앞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사실은 그게 이제 녹취 제보가 있었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좀 찾아보고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우겸 의원이 애초에. 근데 이제 저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여기에 대응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자유한국당 출신의 이은재 의원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교육감에게 왜 MS 오피스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냐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사퇴하세요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에게도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돈다발 사진을 올려놓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혹을 제기당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고 끝냈지. 그걸 제기한 사람에게 고소를 한다든가 나에게 사과하라라고 한다든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지사나 교육감 혹은 국무위원은 의혹을 제기받을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리고 그의 발언은 정부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정부가 지금 정부로 여겨지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사실은 한 입법부의 구성원을 되게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김의겸 의원의 의혹 제기가 좀 불성실했고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더라도 한 장관의 대응은 잘못됐다. 네,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굉장히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같은 거짓말은 한두 번이 아니다. 네,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은재 의원이나 김용판 의원이 그 국무위원에게 뭐 한 번 정도 한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저는 뭐 이건 좀 상황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약간 정치적 스토킹에 가깝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직접 비교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대변인이면서 김의겸 의원은 전직 기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찌라시 수준의 어떤 정보를 분석하는 단계에 대해서 고도로 훈련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지금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저는 더 나쁘지 않냐.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악의적이다라는 표현을 그때 쓰는 게 아닌가. 김우겸 의원이 기자 훈련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자라고 다 기자 훈련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 동아일보와 채널A는 이 막내 때 입사하면 정혁진 변호사님 좀 가혹하게 전 선배들한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실이 아닌가에 대해서 정말 가혹하리만큼 훈련을 받았어요. 저는 차라리 다시 군대를 가지
이 수습 기자 가족을 다시 거치고 싶지 않을 정도로의 정말 가혹한 문화가 있거든요. 혹독하리만큼. 여기서 제가 다 제 입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전 제 후배들한테 그렇게까지만은 안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왜 기자들을 트레이닝할 때 선배 기자들이 이렇게 가혹하게 진실을 쫓는 훈련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아니 10여 년이 지나니까 이제서 그렇구나 생각이 드는데 김우겸 의원의 지금 연이은 행동을 보면 과연 그런 기자 트레이닝을 받았는가 하는 의문을 사실 많은 분들이 제기하고 있어요. 저는 앵커 그 이야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겨레 신문사가 저희 대학 다닐 때 생겼었거든요. 저희 때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한겨레 신문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김의겸 의원도 한겨레 신문사에 입사해가지고 그 위에 좋은 선배들한테 혹독한 트레이닝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겨레 신문을 제가 폄훼한 게 아니라 한겨레도 혹독하게 저와 함께 팩트를 쫓는 훈련을 했는데 그런 한겨레 훈련을 받았다면 이런 식의 반복된 행동을 할 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한겨레에서 그렇게 또 많은 특종도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으로까지 발탁이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혹독하게 그 훈련을 받고 기자로서 그 트레이닝을 받은 김의겸 의원님이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지금 하느냐. 저는 이게 맹목적이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기자가 아니고 지금부터 나는 정치인인데 그런데 결과는 정해져 있어야 돼요. 당위로서만 팩트가 아니고 당위로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새벽에 그 술집에 있었어야 된다라고 김의겸 의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술집에 그 바에 있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 옆에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당위적인 생각이 머리를 그냥 꽉 차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김앤장 변호사 30명 제가 봤을 때 그 첼리스트라고 하는 분이 김앤장 변호사 한 명이라도 만나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김앤장의 대표 변호사 정도 되는 분이 오라고 해야지 김앤장 변호사들이 우르르 몰려가지 모든 것들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데 그것을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본인하고 몇몇 사람들만. 이게 참 이렇게 오랫동안 트레이닝을 하드하게 받은 기자들도 이렇게 맹목적이 되면 저렇게 변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전 듭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의혹 술자리 제보자 녹취록을 김의겸 의원에게 제공한 이 제보자가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이 4명 집으로 찾아왔다. 이러면 무서워서 누가 공익 제보를 한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혁준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본인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공익 제보를 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범죄의 단초를 제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김의겸 의원님 제가 봤을 때는 또 이제 뒤로 숨을 거예요. 면책특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뒤로 이제 숨을 건데 어쨌든 제보자 입장에서는 그 수사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제보자는 참고인이나 어떻게 보면 또 같이 더 탐사랑 공모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수사를 받아야지 이거를 공익 제보자 뒤에 숨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번에 판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김의겸 의원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해가지고 형사책임까지는 몰라도 저렇게 무모하게 아무 말이나 이렇게 던져가지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람의 명예를 갖다가 이렇게 실추시키는 경우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대법원에 한번 판단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식 공개합니다. 라임 전주 김봉현 전 회장의 도피 당일 CCTV를 경찰이 공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수사당국은 김봉현 전 회장의 도주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공개했습니다. 지난 11일 강남 아파트 주차장 베이직 점퍼를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남성, 저 남성이 바로 김봉현 전 회장인데 옆에 청바지 차림으로 손에 박스를 들고 걸어간 남성이 바로 그 문제의 조카 A씨고요. 김 전 회장이 팔당대교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사라지기 9시간 전 CCTV에 포착된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일단 김봉현의 오리무중 속에 조력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11일 전자팔찌 끊고 도주 열흘 넘게 행방불명,
지인 2명 수사 정보 등을 알려준 정황을 포착. 검찰은 A씨 연예기획사 관계자를 구속시켰어요. 3년 전에도 조력, 지난해 대포폰도 제공. B씨 김봉현 누나의 지인도 구속됐습니다. 수사 정보 등을 알려줬다라는 건데, 자, 이 법률적인 얘기부터 좀 한번 체크해 보죠. 정혁준 변호사님, 네네. 이들 연예기획사 관계자와 김봉현 누나 지인은 왜 구속된 걸까요? 그러니까 그 범인 도피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누나나 조카는 구속이 안 되지만 네네. 친족이라 네네. 누나 친구, 네. 연예기획 지인 뭐 이렇게 되면 남이니까 이건 구속시킬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뭐 다 뒤늦게 소잃고 외양간 고친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봉현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조건이 붙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자 팔찌를 차는 조건으로. 그런데 판사님이나 뭐 검사님이나 이제 생각하기를 그 팔찌를 찼으니까 다 본인들과 같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팔찌를 찬 사람이 설마 이거를 끊고 도망가랴? 근데 팔찌를 차면 그 위치가 이제 추적이 되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고 빨리 김봉현 잡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죠, 김영주 의원님. 네. 제가 늘 이제 궁금했던 게, 저는 이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를 매우 신뢰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런 류의 범죄 피의자, 그러니까 구속이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고 전자팔찌까지 차여진 류의 엄청난 라임 옵티머스 사건과 연루된 이런 류의 핵심 인물이 대한민국 어느 땅에서도 밀항할 수 없다 라는 저는 믿음이 있었는데, 안 잡히고 있어요. 밀항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밀항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뭐 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삼면의 바다이기 때문에 배로 밀항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얼마든지 아마 출국 금지는 돼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돼 있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보석이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지는 못했을 텐데, 뭐 요트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또 혹은 뭐 중국이나 다른 그 국가에서 온 큰 화물선을 통해서 비밀리에 도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아니, 밀항이 보여지거든요. 굉장히 쉽네요, 의외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조금만 가면 저 일본 땅 아닙니까? 일본 땅에서 다른 식으로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는 거. 일본까지 뭐 범죄인 인조 조약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그게 적색 경보가 나오지 않았다라면 충분히 저런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고,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김봉현의 문제만 아니고 앞으로 재판부가 실제로 보석의 가능성이나 혹은 어떤 정규 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에 대해서 긴밀하게 보고 구속률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도 지금 해외에서 황제 도피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지가 벌써 몇 날 며칠째인데 아직도 메콩강을 왔다 갔다 하고 있겠죠. 메콩강, 태국과 라오스 이렇게 라오스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밀림을 다닐 가능성이 메콩강에는 악어가 많습니다. 예. 뭐 그러나 어쨌든 뭐 그 좋은 밴도 많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만 있으면 해외 도피할 수 있다라는 그릇된 확신을 이번에 깨부셔야 합니다. 표현이 좀 거치는데 그런 잘못된 편견을 깨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한국 땅에 돌아온다, 붙잡힌다라는 확신을, 믿음을 국민들에게 수사당국에 보여주길 촉구합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소식 살펴보시죠. 안보리 ICBM 회의에 김여정이 강력 반발을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잘못을 했으면 제재를 하는 건 당연한데 이 국제사회의 규정을 어겨놓고 반발하는 것도 무슨 심리인지 함께 보시죠. 김여정입니다. 명백한 이중 기준이다. 미국 오합지졸 무리와 공동성명. 겁먹고 지저대는 게 비유하지 않을 수 없는 광경. 끝까지 초강경 대응할 것이다. 라고 조선중앙통신이 김여정 명의로 담화문을 냈습니다.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인데. 그리고 이 국정원이 우리 여야 정보위 의원들에게 정보 보고를 했습니다. 이 둘째 딸이 맞냐, 김정은의 그 둘째 딸이 진짜 둘째 딸 맞냐와 관련해서 국정원의 답변은 둘째 딸 맞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덩치가 크다라는 관측 내용과 일치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 모양이에요. 유상범 의원입니다. ICBM 발사 현장에 나온 그 여아는 김주애로 판단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10살 정도의 여아의로서는 좀 크고 그래서 다소 의혹이 있었지만 기존에 키도 크고 덩치가 있다는 그 국정원의 정보와 일치해서 국정원에서도
김주애라고 판단한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왜 데리고 나왔는지 아시겠어요? 그거는 뭐 판단을 하는 건데 미래 세대의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나머지 자녀들의 이름이라든지 그거는 나머지 자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해 주는 작업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아셔야 할 게 김정은에게는 3남매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첫째 장남 아들 14살로 추정되고 있고 만 13살. 둘째는 데니스 로드먼에 의해서 이름이 밝혀졌던 김주애. 이번에 공개된 만 9살, 10살 여아. 그다음에 셋째가 이제 5살. 만 5살로 추정되는 6살의 막내 아들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북한 내부에서도 철저하게 김정은의 아들, 딸들을 비밀에 붙여왔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되지 못하게 철저하게 신변 보호를 해왔고 어떤 정보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우리 정보당국이 첩보 활동을 통해서 둘째 김주애가 키도 크고 덩치도 크다라는 첩보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공개됐던 내용과 일치한다라는 내용을 국회에 확인시켜 준 거예요, 김용주 의원님. 네. 자, 우리 국정원이 그래도 뭐 이런 말 좀 그렇습니다만 월급값, 밥값은 좀 하고 있다. 예. 이게 다 숨겨왔는데 북한이 공개하기 전까지 키 크고 덩치 크다. 이 첩보를 딱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보원이? 글쎄요. 그러니까 2013년 출생 여아 중에는 덩치 크다. 덩치 크다. 10살 때 우량하다. 우량하다. 예. 아마 이런 부분들은 첫째 이제 로드맨이 알아둔 것처럼 미국에서 북한에 들어간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하고 친한 미국계 사람들.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대사관 사람들이 주로 남한에서 근무하고 북한에서 근무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 근무하는 뭐 러시아 대사, 중국 대사들은 굉장히 한국말도 잘하고 또 순환 배치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대외적인 정보 통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하고 접근 가능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정보 아니겠어요? 그럼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 이와 같은 나라의 외교관이라든지 또 핵심 정보 라인들이 우리 정부하고 교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았겠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저 그림이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남다릅니다. 사실은 2018년에 사실 폼페이오 장관이 1차 북한에 갔을 때 나는 한 아이의 아버지고 남편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핵을 지게 하겠냐 이런 발언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 아이를 데리고 핵과 관련된 장소에 나갔다는 것은 180도로 김정은의 심정이 달라졌다. 그전에는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아이를 통해서 표현했다면 이번에는 이 아이가 데리고 올 정도로 나는 핵 무장에 자신이 있다. 이렇게 완전히 180도 달라진 김정은의 태도를 저 사진 하나가 여실히 증명해 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나도 한 아이의 아버지인데 어떻게 핵을 지게 하고 있냐라고 했던 그 2018년의 발언이 아마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저런 현상들을 보는 것이죠. 추측컨대 우리 정보당국이 첫째 내지 셋째의 이름도 첩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상범 의원께서도 마지막 부분도 웃으면서 모릅니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심장한 표정이다. 대목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 건지조차 공개하면 안 될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흥미로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주제 살펴보시죠. 끝이 안 보이는 정쟁. 대통령실이 MBC 기자와의 설전 이후에 출근길 문답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MBC 민영화 카드를 언급했습니다. 박성중 의원, MBC 간부 전부 민노총 출신으로 조직 자체가 너무 한쪽으로 몰려 극단적이다. 조직 개편 필요성이 있다. 궁극적으로 민영화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MBC 출신의 배현진 의원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MBC 슬리퍼 사태라며 이 전 대통령 어느 분께도 슬리퍼를 신고 취재에 나선 기자는 없었다. 최소한의 TPO, 그 어느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는 당사자들이 더 이상 언론 자유를 방종의 방패로 삼지 않길 바란다라고 아주 강하게 친정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통령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대통령실 왜 옮겼냐?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용산으로 옮긴 이유 중에 하나를 이 도어스태핑으로 꼽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서 청와대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비판도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소통과 개방, 통합의 용산 시대는 애초부터 불가능했습니다. 전부터 거짓과 불통으로 시작된 용산 시대가 어떻게 소통과 개방, 통합의 상징이 되겠습니까? 불통과 폐쇄, 아집과 독선의 용산 시대로 퇴행할 바에는 지금이라도 차라리 청와대로 다시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대통령실 이전의 명분이자 소통의 상징 쇼는 끝났고 가림막은 과거 명박산성처럼 불통의 상징이 돼버렸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대통령실을 옮겼습니까? 이제라도 돌아가십시오. 자,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권지웅 비대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일련의 일들이 좀 코미디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지점이 있는데, 하나는 사실 소통의 상징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하셨던 건 대통령 본인이었어요. 예. 그리고 청와대에서 나와야 국민들과 더 많이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매일같이 기자들을 만나겠다라고 했던 것을 스스로 MBC 기자가 이제 질문을 했죠. 어떤 부분이 악의적입니까? 대답을 안 하고 돌아가셔서 뒤에다 대고 기자가 한 번 더 질문했어요. 근데 그것이 불쾌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밝히셨던, 강한 의지로 밝히셨던 소통의 창구인 도스태핑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건 전 전반적으로 좀 코미디처럼 느껴지고요. 저는 그날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도스태핑에서 말한 건 한 부분도 납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이라고 이해 가능한 부분도 있기 마련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들리는 대로 자막을 달아서 기사를 쓴 것이 가짜뉴스라고 규정하신 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됐고요. 그리고 그 가짜뉴스로 인해 한미 동맹이 훼손되었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미 해리스 부통령은 와서 그런 비속어 발언 개의치 않는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신뢰는 여전하다라고까지 말했던 부분입니다. 끝으로 이게 정점이었는데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헌법 수호를 하기 위해서 MBC를 전용기 탑승을 배제시켰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저는 어느 국민이 대통령이 정말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저 조치를 했구나라고 생각할까 싶고요. 그리고 주말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이 없이,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MBC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없이는 도스태핑 안 하겠다라고 협박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되려 이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보좌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만큼 이번의 일은 너무 비상식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대통령실이 국정을 보좌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만 보좌하는 거 아니냐? 네, 너무 많은 가치를 스스로 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심기를 보좌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입니다. 그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 보좌관들 중에서도 그런 역할이 있고요. 저는 뭐 그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우리가 폄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MBC와 지금 대통령실 간에 여러 가지 설전이 있고 논쟁이 있고, 또 권 의원님 얘기하신 것과 좀 다르게 저는 MBC가 들리지 않았던 미국을 가로치고 표기하고, 또 미국에 공식적으로 그 F자가 들어가는 욕설을 갖고 질문을 하고 거기서 온 답변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명백히 저는 취재윤리에 대한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왜 MBC를 대변하는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저는 MBC와 대통령실이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이것을 빌미로 대통령에 대한 언론 탄압에 대해서 흠집내기, 또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거에 대한 물고 늘어지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MBC를 끌어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얘기 중에 군사 독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저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대통령 청와대가 굉장히 독재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개를 얘기하겠습니다. 서울신문의 임모 기자가 왼쪽 손을 왼쪽 허리 뒤에 이렇게 두고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 이후에 예의 없다고 엄청나게 지탄을 받았고, 기사화된 건 없습니다. 제가 그게 방송됐던 판도라 방송을 다시 찾아보니까 그 방송 영상 자체가 삭제됐더라고요. 그러나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때 굉장히 일종의 구박, 모멸감을 받았던 것이 다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기방송의 김혜령 기자, 대통령에게
경제 관련 질의에서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의 답변을 갖고 쿨하게 답변했지만 결국 김혜령 기자가 속해 있었던 경기방송은 방송 등록을 자진 납세하면서 없어졌습니다. 뒷얘기가 자진 납세한 이유가 재등록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약간 보수 진영의 우호적인 발언을 했던 대표자들의 사임을 조건으로 걸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비민주적이고 저는 진짜 군사 독재 시절에서나 있을 법한 것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침묵하고 선별적으로 지금 MBC에 대한 대변인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사실은 이 기자들과의 어떤 이런 기싸움 또 취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지금 민주당의 태도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MBC도 조금 전향적으로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선인정이 그러고 나서 대통령실에 할 말을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의견 들어봤고 말씀하신 이제 경기방송 이 여부는 비하인드 여부는 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저는 어쨌든 제가 이제 뭐 서울시에 있을 때도 기자들이 많았단 말이죠. 많았죠. 뭐 데스크도 한정돼 있고 들어오겠다는 거는 많은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아쉬웠게 느끼는 것은 기자단 간사들이 자율적으로 MBC에 대해서도 좀 심하지 않았느냐 이런 페널티를 두고,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은 사실은 다음 말하자면 뭐 전용기의 탑승을 제한할 때 어차피 제한된 자리니까 못할 수 있다, 이런 내부 윤리 규정들을 해서 기자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바로 적석에서 특정 언론을 얘기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자율적이지 못하다. 지금 얘기하는 것도 전 정권에도 했다 하라고 하는 건데, 지금 국민들이 생각할 때 전 정권보다 잘하라고 뽑았지 전 정권만큼 하라고 똑같이 하라고 뽑은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도어 스태핑 자체의 뜻 속에는 무례하다는 뜻이 나와 있어요. 집 밖에서 사람들 지나가는 모습에 끌어다가 예의 없이 인터뷰하는 게 도어 스태핑 때문에, 그래서 뭐 뭘 신었느냐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저는 이미 몇 개월 전에 아침 출근길 도어 스태핑 하지 마라 내가 얘기했어요. 한 이유는 왜냐하면 백악관이든 어느 나라든 대통령실 대변인이 먼저 말씀을 하시고 이런 키워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질문을 대통령이 뭐 중간에 밖에 나가실 때 자연스럽게 추가 질문하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현재 우리 지금 도어 스태핑 자체가 대변인의 공간을 협소하게 만들고 대통령이 사고 친 걸 대변인이 덮어줘야 되는 시스템으로 갔기 때문에 선우가 바뀌어버렸다. 선우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이런 계기로 없앨 것이 아니라 정말 제도적인 조금 더 나은 소통을 위해서 없애는 그런 지혜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